임신 테스트기 위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 손끝이 떨렸다. 눈을 감고 다시 떠봐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건 꿈이 아니다. 현실이다. 그런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내 남편이 아니라 친구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나는 견딜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사랑과 배신, 감정의 깊이를 솔직하게 다루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복잡한 감정이 얽힌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의 실수, 한 번의 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오는 죄책감과 파괴. 이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는 아름다운 첫날 밤과 그로 인한 사랑과 배신이 등장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든 시작은 그렇게 흔한 하루였다. 결혼 8년 차, 무덤덤하지만 안정적인 남편과의 삶. 딱히 문제도 없지만 설렘도 없었다. 반면 내 친구 미영은 늘 다정한 남편 자랑을 하곤 했다. 요즘도 출근 전에 커피 한 잔 타다 줘. 어때? 우리 남편 귀엽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러움이 밀려왔다. 질투는 아니었다. 단지 나도 그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언제였는지 가물가물했을 뿐. 그러던 어느 날 미영이 부부와 함께한 캠핑 초대가 있었다. 야외의 맑은 공기, 은은하게 피어오르던 장작불. 그 불빛에 지친 사람들의 얼굴은 평소보다도 더 따뜻하고 편안해 보였다. 미영은 특유의 밝은 목소리로 웃으며 고기를 굽고 있었고, 도우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와인병을 여러 잔을 채웠다. 우리 셋은 마치 오래된 친구들처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웃고 떠들었다. 와인 한 잔, 두 잔. 잔은 자꾸만 비워졌고, 도우는 나와 유난히 자주 눈을 마주쳤다. 처음엔 술 기운 때문이라 여겼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미묘하게 길게 머무는 시선, 살짝 올라간 입꼬리, 그리고 의미를 알 수 없는 짧은 침묵들. 그날 도우는 확실히 달랐다. 나도 모르게 그의 말에 자주 웃게 되었고, 내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가고 캠핑장엔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왔다. 미영은 피곤하다며 먼저 텐트로 들어갔다. 나는 아직 따뜻한 모닥불 앞에서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옆에 앉은 도우는 잔을 들어 보이며 조용히 건배를 청했다. 오늘 즐거웠어요.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지만 묘하게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오랜만이었다. 누군가 내 존재에 의미를 두고 말을 건다는 느낌. 오랜만에 누군가가 나를 여자로 바라본다는 감각.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도훈이 불쑥 말했다. 요즘 웃는 모습이 참 예쁘네요. 예전보다 훨씬.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내 얼굴은 이미 달아오른 와인처럼 뜨거웠다. 갑작스럽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잔을 들고 있던 손끝이 살짝 떨렸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도훈의 메시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안부인 척 시작된 대화는 점점 감정의 선을 넘기 시작했다. 오늘따라 보고 싶었어요. 그의 말들 하나하나가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매번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지만 다시 메시지가 오면 주저없이 답장을 보내는 내 자신을 미워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더 이상 아무런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다. 식탁 위에서 마주 앉아도 대화는 날씨 얘기나 뉴스뿐이었다. 침대 위의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손길조차 낯설었다. 그런 틈을 도훈이 비집고 들어왔다. 처음엔 작은 균열이었지만 어느새 그 균열은 벽 전체를 무너뜨릴 만큼 커져 있었다. 며칠 후 미영이 갑작스럽게 출장을 간다는 연락을 해왔다. 2박 3일 동안 집을 비운다는 말에 나는 애써 태연한 척 잘 다녀와라고 했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피어올랐다. 그날 저녁 도훈에게서 연락이 왔다. 혼자 밥 먹기 싫은데 같이 저녁 어때요? 단순한 저녁이었다. 그냥 한 끼. 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약속 장소로 나갔다. 조용한 레스토랑이었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도우는 깔끔한 셔츠를 입고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진한 레드 와인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오랜만에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대화를 나눴다. 웃음이 새어나왔고 잔은 또 비워졌다. 와인이 몸을 풀어주듯 내 마음의 방어선도 무너져 갔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고 손끝이
내 손등에 닿았을 때 나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밖에는 갑작스러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도우는 우산도 없고 차도 없다며 근처에 있는 자신의 호텔방으로 잠시 피하자고 했다. 머리는 안 되라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그를 따라 걷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짧은 정적, 그 공간 안에 가득 찬 숨소리와 미묘한 긴장감. 호텔방 문이 열리고 나는 그의 향기에 빠져들었다. 비에 젖은 셔츠를 벗는 그의 모습, 떨리는 내 손끝. 그는 조심스레 다가왔고 나는 그 순간을 받아들였다. 키스는 조용히 시작되었고 이내 서로를 탐하듯 격렬해졌다. 우리는 숨소리를 억누르며 한껏 억눌렸던 감정과 외로움을 풀어내듯 서로를 껴안았다. 그 순간 나는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를 잊었다. 그저 여자로서, 한 인간으로서 외로움과 욕망 앞에 무너진 나 자신만이 남아 있었다. 그 암은 뜨겁고 서글펐다. 침대 위에서 도우는 괜찮아요. 후회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대답 대신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새벽 나는 처음으로 도운의 품에서 잠이 들었다. 평온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다. 내가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현실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도운과의 관계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말했고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그래. 그게 너한텐 나을지도라고 짧게 답했다. 그런데 며칠 뒤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꺼운 증상이 찾아왔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고 그 위에 떠오른 두 줄은 내게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안겨줬다. 혼자서 끙끙 앓던 날들이 계속되었다. 매일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웠고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다 눈물이 쏟아졌다. 숨조차 편히 쉴 수 없었다. 식사는커녕 물조차 제대로 넘기기 힘들었다. 죄책감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고통은 점점 나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이 끔찍한 진실을 더는 혼자 간직할 수 없다는 것을. 무너져가는 내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라도 누군가에게는 이 무게를 털어놓아야 했다. 나는 도운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었고 그는 상황을 이해한 듯 침착하게 말했다. 감정적인 동요도 없었고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중립적인 말투로 말하자. 우리도 감당해야 하지라고 했다. 그 말은 마치 내 죄를 재확인하는 판결문처럼 들렸다. 순간 내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다시금 선명히 떠올랐다. 친구의 남편을 사랑했고 그와 함께 밤을 보냈으며 이제는 그 결과까지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며칠 동안 나는 머릿속에서 수없이 미영과의 대화를 시뮬레이션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녀의 눈빛과 표정 하나하나까지 그려보며 두려움에 떨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냉혹했다. 커피숍 구석에 마주 앉은 미영은 여전히 다정한 친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입을 열자 그 얼굴은 서서히 무너졌다. 감정이 사라진 표정. 말문을 잃은 그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가 처음으로 꺼낸 말은 단순했지만 가슴을 찢는 칼날 같았다. 내가 내 사람이었구나. 내 남편보다 더. 그 말은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를 단번에 보여주는 문장이었다. 미영은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배신에 대한 절망,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돌아온 충격, 그리고 모든 관계가 무너지는 허무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 친구가 아니었고 나는 그녀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어 있었다.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한 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나를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내 인생에서 사라졌다. 도운과의 관계 역시 오래가지 못했다. 미영은 이혼을 결정했고 도운은 지방 발령을 핑계 삼아 연락을 끊었다. 우리는 말없이 멀어졌고 그 어떤 작별 인사도 없었다. 남겨진 건 파편처럼 흩어진 기억들과 쓰디쓴 후회뿐이었다. 처음엔 나도 도운을 사랑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달았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외로움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텅 비어 있었고 도운은 그 빈자리를 잠시 채워준 존재였을 뿐이었다. 그와의 관계는 뜨겁고 격정적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차갑고
잔인한 시간이기도 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남겨진 건 단 하나. 내 뱃속에 생긴 아이였다. 나는 아이를 낳았다. 그 아이는 도훈의 눈매를 닮았고 나를 닮은 웃음을 지었다. 아이를 품에 안을 때면 가슴이 벅차오르기도 했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아이는 나의 사랑이자 내가 저지른 죄의 증거였다. 아이를 볼 때마다 그날의 선택이 떠올랐다. 후회와 사랑이 엉켜있는 그 감정 속에서 나는 매일을 살고 있다.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말해준 적은 없었다. 아이는 어느 날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나도 아빠 있었으면 좋겠어. 그 말에 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울었다. 아이의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 작은 눈빛조차 내 죄를 비추는 거울 같았기 때문이다.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 이제는 믿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날의 선택이 남긴 상처는 더 깊어진다. 아이가 자라고 세상을 알아가며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될수록 나는 더 큰 두려움과 마주해야 했다. 내 과거를 숨긴 채 살고 있지만 그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캠핑장에서 웃고 있던 내 모습이 떠오른다. 그날의 밤, 도훈과 함께 있었던 순간, 욕망 앞에서 무너졌던 나 자신.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도 내 가슴을 찌르고 있다. 미영은 내 삶에서 사라졌지만 그녀는 내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녀의 마지막 한마디는 지금도 또렷하게 내 귀에 남아있다.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말처럼 나는 지금도 매일 조금씩 죄와 함께 늙어가고 있다. 그리고 그 죄는 시간이 흐른다 해도 결코 옅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과 실수. 그리고 그대가 만약 여러분이 주인공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황혼의 비밀연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때론 너무 잔인하다는 걸 우리는 가끔 잊고 삽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진실된 사랑으로 따뜻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 내 애가 아닐 수도 있어. 남편의 이 말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야 깨달았죠. 9년 전 단 한 번의 밤이 이렇게 모든 걸 망쳐놓을 줄은 몰랐어요.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한 여자의 잘못된 선택이 그녀의 남편, 아이, 그리고 심지어 자신까지 어떻게 파멸로 이끌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믿었던 모든 게 무너졌을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지금부터 함께 그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는 저의 고백입니다. 평생을 죄책감과 속죄로 살아가게 될 돌이킬 수 없는 과오의 기록입니다. 저는 평범한 아내였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9년 전 한 번의 외도가 제 모든 것을 뒤틀어버렸어요. 그날은 우연처럼 시작됐어요. 저는 수채화 그리기 동호회에서 그림을 배우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주 마주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여유 있는 인상이었고 말수가 적지만 눈빛이 따뜻했어요. 동호회원들과 함께 스케치 나들이를 나갔을 때 그와 우연히 짝이 되어 그림을 그렸는데 저를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의 관심을 은근히 기다리게 됐고 어느새 그림보다 그를 보러 동호회에 나가는 날들이 많아졌죠. 계속된 만남 속에 마침내 회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모인 자리였고 분위기는 유쾌했어요. 술이 돌고 대화가 오가던 중 어느새 하나둘 자리를 떴고 마지막까지 남은 건 그와 저뿐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이상하게 묘했고 그는 조심스럽게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요즘 많이 기다려졌어요. 저도 모르게 웃으며 잔을 부딪혔고 그날 처음으로 그의 손이 제 손등을 스쳤을 때 저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술자리는 끝났지만 마음은 식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떴고 어느새 그와 저만 남아 있었죠. 마지막 잔을 앞에 두고 앉은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가벼운 농담 하나 없이도 어쩐지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그의 눈동자에 오래도록 머물렀어요. 그는 조심스레 제 잔을 채워주며 물었죠. 조금만 더 걷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우리는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간격으로 밤거리를 걸었어요. 거리는 조용했고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비추는 골목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와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렸죠. 서로의 손등이 몇 번이고 스치다 결국 그는 살며시 제 손을 잡았어요.
그 따뜻함에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감싸 쥐었고 그 순간 제 안에 도덕과 이성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우리는 말없이 한 숙박업소 앞에 멈춰섰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고 누구도 먼저 가자고 하지 않았지만 동시에 문을 향해 걸음을 옮겼어요. 마치 그곳이 우리를 끌어당기기라도 하듯이요. 프런트에서 무표정한 직원이 길을 건네줄 때 제 심장은 제 목소리를 삼킬 만큼 뛰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서로를 바라보지도 않았지만 그 긴장된 공기 속에서 우리의 숨결만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조용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커튼 사이로 새어들어온 희미한 불빛에 그의 실루엣이 흐릿하게 보였고 그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 천천히 다가왔어요. 말없이 손을 뻗어 제 머리칼을 쓸어내렸죠.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손끝으로 제 뺨을 어루만지던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는 제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고는 묻지도 않았고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지만 그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워서 더 깊이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입술이 닿았을 땐 이미 늦었죠. 처음에는 망설임이 있었지만 어느새 제 손이 그의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고 그는 제 코트의 단추를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내렸어요. 욕망과 외로움, 그 무엇도 분간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완전히 잠식되어 갔습니다. 피부가 닿을 때마다, 숨이 섞일 때마다 그는 제 안에 숨어있던 허전함과 갈증을 부드럽게 채워나갔어요. 거짓말처럼 따뜻했고 죄책감은 숨을 죽인 채 저 멀리 사라졌어요. 그 밤, 저는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여자였어요. 그렇게 누군가의 품에 안겨 스스로를 잊고 그 안에서 위안을 찾았던 밤. 하지만 그 위안은 너무 달콤해서 너무 뜨거워서 결국엔 제 인생을 불태워버리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낮엔 아이처럼 웃고 밤엔 연인처럼 사랑했죠. 그와의 만남은 숨겨야 할 짜릿함을 넘어 일상의 도피처가 되었어요. 하지만 3달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불륜관계에서 언제나 조심했기에 아이는 남편의 것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를 만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더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 죄는 묻어두고 가정을 지키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아이를 낳고 남편에게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며 매일 용서를 구했고 남편의 믿음에 보답하려 노력했죠. 그런데 9년이 흐른 어느 봄날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담임 선생님으로 소개된 사람을 보고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와 눈이 마주쳤지만 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했죠. 저는 눈을 돌렸고 마음을 다잡으며 지나간 일이라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았어요. 아이의 학업 문제로 상담이 필요했고 결국 그와 단둘이 마주 앉게 됐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잘 지냈어요? 저는 피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고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분류는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했고 훨씬 더 깊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불완전했던 감정을 다시 꺼내들었고 이미 죄악으로 물든 관계는 빠르게 불붙은 나뭇가지처럼 타올랐어요. 예전엔 호기심이었다면 이번엔 절박함이었고 외로움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중독이었어요. 아이의 상담이라는 명목으로 시작된 만남은 곧 습관처럼 변했고 커피 한 잔이, 짧은 통화가, 교실 뒷문에서 스쳐 지나가는 눈빛 하나가 우리 사이의 암호가 되어버렸죠. 매번 학교를 다녀온 후 저는 스스로를 혐오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눈빛에서 죄책감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고 아이를 안아줄 때마다 그 작고 따뜻한 손이 저를 꾸짖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그를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 제가 더 이상 멈출 줄을 몰랐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는 조용했고 나긋나긋했으며 저를 판단하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뻔히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품었어요. 그게 오히려 저를 더 깊은 늪으로 끌고 간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없이 저 대신 아이의 참관 수업에 참여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아침 그는 핸드폰도 지갑도 조용히 챙기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문을 닫았어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아니, 외면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어요. 아무 말도 없었고 저를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식사도 하지 않고 아이와 짧게 인사한 후 서재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죠. 그 며칠 후 남편은 계속해서 말을 아꼈어요. 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가 매일같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불안에 시달리며 밤마다 혼자 거실에 앉아 있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밤 남편은 아이가 잠든 후 거실로 나왔어요. 그의 손엔 두꺼운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묵직하게 걸어와 테이블 위에 그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 아이 내 아이가 아니야. 그 말은 짧았지만 천둥처럼 머릿속을 쳤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고
안에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들어 있었어요. 명확했죠. 친자 불일치. 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지만 그의 눈엔 분노보다도 더 깊은 절망이 가득했어요. 마치 자신이 지켜오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 난 사람처럼 그는 숨조차 거치게 쉬며 말했어요. 너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어?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지 대체 너는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나랑 살아온 거야? 저는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숨을 깊게 들이쉬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어요. 9년 전이었어. 당신 출장 갔을 때 나 취미로 다니던 수채화 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 처음엔 그냥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그 사람과 단둘이 남게 됐고 우린 함께 밤을 보냈어. 남편은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숨기고 싶었던 지난날의 더러움이 그 순간엔 오히려 쏟아내야만 했어요. 그날 이후 석 달 정도 그 사람을 계속 만났어. 근데 그 사이에 임신을 하게 됐고 나는 피임을 했으니까 당신 아이인 줄로만 알았어. 그래서 그 사람과 정리했어. 정말 그 이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런데 저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막혔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그 사람이 아이의 담임 선생님으로 나타났을 때 나 처음엔 피하려고 했어. 진심이야.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다시 감정이 생겼고 나도 모르게 다시.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제게 등을 보였어요. 그 모습이 너무 냉정해서 저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어요. 그걸로 끝이야. 당신한테 다 말했어. 이제 정말 다 정리할 수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제 쪽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 끝났어. 난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 아이는 나랑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너는 그마저도 거짓이었어.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집에 있어도 부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곧 그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 줄의 말도 없이 남편은 분노 속에 저와 담임 선생님의 관계를 학교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고 그 남자는 교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웃과 친구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고 아이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결국 남편은 아이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매일같이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그날 밤 그 사람의 손을 뿌리쳤더라면, 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갔더라면 지금쯤 나는 평범한 아내로, 엄마로 살고 있었겠죠. 아이의 얼굴, 남편의 따뜻했던 눈빛, 그 모든 게 매일 밤 제 꿈에 나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평생 이 죄책감과 함께 살아갈 테니까요. 황혼의 비밀연애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은 때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의 유혹을 꼭 이겨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혼의 비밀연애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려요.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윤정은 24세의 젊은 여성으로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며 사랑보다는 독립적인 삶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외롭고 힘든 환경을 견디며 성장했다. 가족의 기대를 무겁게 짊어지고 자주 혼자서 문제를 해결해 왔다. 그렇기에 주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그런 감정을 가지는 것이 자신에게 너무 부담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다. 사랑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있었지만 그것보다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만난 성우는 윤정에게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을 선사했다. 성우는 62세의 남성으로 평생 혼자 지내왔고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채 살아왔다. 그는 나이가 많았지만 여전히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열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일상적인 것에 신경을 쓰는 성격이었고 새로운 경험을 쌓는 것을 좋아했다. 성훈과의 첫 만남은 우연히 친구의 모임에서 이루어졌다. 윤정은 그를 처음 본 순간 그의 따뜻한 미소와 점잖은 말투에 이끌렸고 어느새 그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성훈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더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쳤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밝고 활기찬 모습에 윤정은 묘한 매력을 느꼈다. 윤정은 성훈과의 대화에서 그가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해졌다. 성훈은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사랑보다는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사랑을 찾고 싶지만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성우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지내왔고 그 나이에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도 결국 자신의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 때문이었다. 하지만 성우는 윤정에게 점차 매료되었고 그녀에게 결혼을 제안했다. 윤정은 그 제안을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성운의 진지한 눈빛과 진심이 담긴 말에 결국 마음을 열었다. 윤정은 혼자서 살아가는 삶에 익숙했지만 성운과 함께라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도 이제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윤정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을 간소하게 올리기로 했다. 성우는 처음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라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윤정은 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결혼식 후 두 사람은 신혼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여행은 성운이 오랫동안 계획했던 특별한 시간이었다. 성운은 윤정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었고 그녀에게 행복한 순간을 선물하고 싶었다. 호텔에 도착한 후 윤정은 짐을 정리하며 성운을 바라보았다. 성운은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젊은 남자의 열정과 기대가 담긴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인 존재였다. 윤정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오늘 긴장되죠? 어떻게든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제 좀 편히 쉬셔도 돼요. 성우는 조금은 수줍은 듯 웃으며 대답했다. 사실 네, 조금 긴장돼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서 이런 순간도 행복하게 느껴져요. 두 사람은 간단한 저녁을 마친 후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한 잔을 기울였다.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그동안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서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성우는 윤정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네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이렇게까지 특별하게 다가올 줄 몰랐어요.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도요. 처음엔 조금 두려웠지만 이렇게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 좋네요. 시간이 흐르고 분위기는 점점 더 무르익었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했다. 그러나 그때 성운이 가방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윤정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게 뭐예요? 성운은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대답했다. 조금 놀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성운이 꺼낸 것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거대한 것에 윤정은 숨을 삼켰다. 처음에는 선물이나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었고 성운이 보인 모습은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독특했다. 윤정은 순간 당황했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떨림이 느껴졌다. 성우는 조심스럽게 윤정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너무 긴장하지 말아요. 오늘 밤은 당신이 원한다면 천천히 진행할 거예요. 윤정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혼자 있었기에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성운의 눈빛과 손길에서 느껴지는 확신은 그녀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나는 괜찮을까요? 윤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성우는 부드럽게 웃으며 그녀를 침대 위로 이끌었다. 그 손길은 확신에 차 있었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이끌었다. 윤정은 점차 긴장을 풀며 새로운 감각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윤정은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되찾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성운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그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살리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주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뜨겁고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성우는 윤정에게 많은 것을 주었고 윤정은 그의 손길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 윤정은 성운이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더 깊어졌다. 윤정은 매일 밤 성운의 품에서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꼈고 성운은 그녀를 언제나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윤정은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의 신혼생활은 점점 더 뜨겁고 애틋해졌다. 윤정은 매일 성훈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실감하며 그의 품에서 진정한 사랑을 다시 배우고 있었다. 성훈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야말로 윤정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행복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황혼의 비밀연애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여정에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절은 언제나 고요하고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작은 산골에 위치한 절. 그곳에서 살고 있는 현진 스님은 늘 평온하고 차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기간 절에서 수행을 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현진 스님에게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찾아오게 되었죠. 어느 날 마리아라는 이름의 수녀가 절을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한적한 마을에서 온 젊은 수녀였고 그녀의 외모는 단아하면서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스님들과는 달리 현진 스님에게 자주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불교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고 현진 스님도 그녀에게 불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을 뿐.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현진 스님은 마리아에게 끌리기 시작했고 마리아 역시 그의 순수한 마음과 성스러움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절에 와서 현진 스님에게 속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현진 스님, 사실은 제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나 자신이 자꾸 혼란스러워지더라고요. 그저 스님에게 배우고 싶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이 스님에게 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은 현진 스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이를 잘못된 감정이라 생각하며 마리아를 멀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그만큼 강했고 두 사람은 결국 한 번의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사건 이후 마리아는 점점 더 자신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녀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현진 스님은 그 사실을 숨기려 했지만 결국 마리아는 그에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님, 사실은 제가 임신을 했어요. 저희 둘의 아이예요. 그 말에 현진 스님의 마음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절에서 나갈 수도 없었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속해서 서로를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을 이후로 현진 스님은 그 어떤 신도와도 눈을 마주칠 수 없었고 마리아는 절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지킬 결심을 했고 현진 스님도 그녀를 지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아는 아이를 낳고 두 사람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의 규칙에 따라 이 모든 일이 드러날 경우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현진 스님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비밀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난 너와 이 아이를 끝까지 지킬 거야. 그들은 절의 고요함과 외부의 세계에서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서로를 믿고 걸어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금지된 사랑을 넘어 신성한 결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황혼의 비밀연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위한 선택은 무엇인가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시간이 흐르고 마리아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62세의 현진 스님은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곁에 있었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그 아이를 아버지처럼 돌봤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그들의 삶을 비밀 속에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결국 전례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계속해서 비밀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이 실감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비밀을 알게 된 몇몇 스님들과 신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 애썼지만 결국 그 비밀이 절 내에서 퍼지게 되었고 절의 최고 어른인 대선사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진 스님,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 너의 마음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문제다. 이 사건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대선사는 현진 스님을 불러 그에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절을 떠나거나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현진 스님은 그날 밤 절의 방에 홀로 앉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리아와의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마리아는 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현진 스님,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일까요? 이 세상에서 우리 둘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현진 스님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기적처럼 벌어진 일임을 잘 알고 있었고 그 기적을 마리아와 함께 지켜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절을 떠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그들의 사랑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현진 스님은 더 이상 절에서의 삶을 선택할 수 없었고 마리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고요한 절을 떠나 세상으로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모두가 그들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죠. 그들의 삶은 끝까지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비록 그들의 길은 힘들었지만 그 사랑은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었고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그들의 사랑은 하나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앞으로도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와 지혜를 전해드릴게요. 황혼의 비밀연애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매일 밤 이 가게를 찾던 그 남자. 어느 날 문틈 사이로 본 충격적인 장면. 그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여사장이 그날 밤에 본 것은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혼의 비밀연애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 동네 반찬 가게의 여사장과 그 가게를 자주 찾던 남자 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상치 못한 반전, 뜨거운 사랑과 첫날 밤의 이야기가 이어지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영숙이라고 합니다. 벌써 이 가게를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네요. 사실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외식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큰 자본도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중 제게 반찬 가게라는 아이템이 떠올랐어요. 작은 가게, 따뜻한 반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자는 생각이었죠. 처음엔 제 자신이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손님들이 오실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딪히고 넘어지며 배운 것이 많았어요. 가게가 처음 문을 연 날 손님은 한 명도 없었고 그런 일이 몇 달간 계속됐죠. 매일매일 가게 문을 열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을 안고 기다렸어요. 그동안 정말 힘든 시간도 많았죠. 부모님의 걱정, 친구들의 조언, 때때로는 작은 부족으로 문을 닫을 위기도 있었고요.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작은 반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상보다 빨리 손님들이 찾아오더군요. 그때부터 조금씩 제 가게는 자리를 잡았고 저는 점차 사람들과 친해지며 관계를 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배경과 시간이 쌓이면서 이 가게는 단순한 반찬 가게 이상으로 저에게 소중한 곳이 되었어요. 그곳은 제 마음과 삶이 담겨있는 공간이었고
저는 그 작은 공간에서 매일 작은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매일 밤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남자 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처음 가게를 찾아온 날은 사실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저녁 시간이 지나고 기운이 빠진 순간에 방문한 손님 중 하나였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그 남자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반찬만 사 가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그가 매일 가게를 찾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단골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가 사가는 반찬이 항상 똑같다는 거였죠. 매일 같은 반찬, 같은 양. 그리고 언제나 침묵을 지키며 빠르게 사가는 모습. 그는 항상 말수가 적고 그냥 조용히 돈을 내고 가곤 했어요. 그는 아주 단답형으로 이거요 라고만 말했죠. 너무 대화가 적어서 어쩔 땐 그가 불편해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가 사간 반찬을 먹으러 갔을 때 그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져서 집 앞까지 따라가 보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가 왜 매일 이렇게 반복적인 일상을 사는지에 대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그 남자의 집 앞에서 그가 다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그가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저 지나칠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집 앞에서 그를 몰래 바라보는 제 모습을 보면서 내 마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혼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점점 더 그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했어요. 외로운 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커져갔죠. 나는 그가 매일 가게에 오는 이유가 그저 음식을 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가 다시 가게에 오면 조금은 더 다가가 보고 싶다고 결심했어요. 그래서 가게 문을 살짝 열어놓고 기다리기 시작했죠. 그가 다시 방문할 때 나는 문틈 사이로 그를 엿보며 그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는 문을 열기 전 가게 문을 잠시 멈추고 내 쪽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의 눈빛은 그동안 내가 본 적 없는 조금 더 열린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나는 그가 나를 인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와의 감정선이 조금씩 서로 닿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 후 그와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그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오셨네요. 뭐 좀 더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는 조금은 당황했지만 이내 나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사실 저는 매일 여기 오는 이유가 있어요. 집에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서 이곳에서 그냥 반찬을 사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뭔가 변화가 필요했거든요. 그의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가 매일 같은 반찬을 사는 이유가 그저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를 원했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의 외로움과 고독을 보며 나 역시 더 이상 혼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후에도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저녁을 대접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할게요. 함께 시간을 보내며 좀 더 얘기하고 싶어요. 그 제안을 받고 나는 그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결심했어요. 그날 밤 가게가 마감되고 나는 그가 준비한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가 저녁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살짝 긴장도 되었지만 동시에 설렘이 밀려왔어요. 그동안 그와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느꼈던 감정들이 그저 한 끼의 식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깊어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죠. 그가 내게 어떤 음식을 준비했을지, 또 그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많은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내게 손수 준비한 따뜻한 밥상과 몇 가지 반찬을 내어놓았어요. 그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따뜻함과 정성이 느껴졌죠. 저는 그가 이런 마음을 담아 준비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고 그와 나눈 식사는 단순한 한 끼의 식사 이상으로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나눈 대화는 단순히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넘어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정으로 발전했어요. 그는 자신이 혼자 살면서 겪었던 외로움,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에 자신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빛은 진지했죠. 그동안 묵혀왔던 고백을 꺼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 작은 가게에서의 만남은 일상의 탈출구였고, 내가 그에게 제공한 그 작은 온기마저도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나 역시 가게를 시작하고 나서 겪은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는 그런 내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며 진심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의 눈빛은 조금 전보다 더 부드러워졌고, 나 역시 그에게서 느껴지는 감정의 변화에 마음이 움직였죠. 저녁을 마친 후 우리는 잠시 말을 잇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더 깊이 느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지나자 갑자기 그는 조용히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내게 말을 건넸죠. 영숙 씨, 나와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내 마음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어요. 그 말에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가 나를 향한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감정의 흐름 속에서 우리 둘은 그만큼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가 내게 천천히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고, 우리는 서로의 숨결을 가까이에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키스를 나누었어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는 순간 온몸에 전해지는 따뜻함과 떨림은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어요. 그 키스는 단순한 스킨십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리고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아픔을 씻어내는 시간이었죠. 서로의 입술이 맞닿을 때 나는 그의 손길에서 그가 그동안 느꼈던 감정을 전부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고독을 나에게 풀어놓으며 나 역시 그에게 내 마음을 열게 되었어요. 그 후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이 열기 시작했어요. 그가 나를 안아주는 순간 내 몸은 그가 나에게 주는 사랑을 전부 받아들이며 그동안 느꼈던 모든 외로움을 녹여내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뜨거운 밤을 보냈어요. 그의 손길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그동안 부족했던 모든 것을 채워주는 듯했죠. 그의 몸과 마음이 나에게로 오면서 우리는 비로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우리의 사랑은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들을 전부 꺼내놓은 순간이었어요. 우리는 그 고요한 밤에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외롭지 않게 서로의 곁을 지키기로 다짐했죠. 그때부터 우리 사이의 관계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그 이후로 서로에게 더없이 중요한 존재가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숙과 그 남자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어가면서 만들어낸 특별한 인연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놓친 소중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감정들은 때로는 우리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사랑과 외로움,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랑과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 혹은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특별한 인연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앞으로도 더 많은 드라마틱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20년 전 잃어버린 강아지를 찾았는데 그 곁에 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존재를 잃어버린 채 살아온 세월, 그리고 마침내 그 둘을 동시에 다시 만나게 된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부터 조심스레 풀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혼의 비밀 연애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심코 지나쳤을지도 모를 인연이 어떻게 다시 운명처럼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잊혀지지 않는 한 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살면서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기적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감정이 너무 벅차올라서 지금도 말하면서 손이 떨립니다. 20년 전 저는 사랑하는 두 존재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집 강아지였고 또 하나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뚜렷해요. 비가 많이 오던 여름날이었죠. 잠깐 눈을 뗀 사이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우리 강아지 몽실이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아들은 그걸 보고는 우산도 없이 몽실이를 따라 나섰고요. 그렇게 둘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폐인이 되어 살았습니다. 남편과는 그 일을 계기로 멀어졌고 결국 이혼했어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강아지를 따라갔는데 어떻게 살아있겠냐고. 그런데 저는 그걸 믿을 수 없었어요. 무언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만 같은 느낌. 그 희미한 감정을 붙들고 저는 20년을 버텼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작은 동물보호단체에서 봉사를 하게 됐어요. 사실 처음엔 단순히 개들을 돌보는 게 좋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 시작했지만 갈수록 그 일이 제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보호소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졌고 마치 잃어버린 그 아이와 몽실이를 향한 죄책감을 조금은 씻을 수 있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날도 평소처럼 보호소에 나갔습니다. 보호소 특유의 퀴퀴한 냄새, 철장 너머로 들려오는 짖는 소리들, 낯선 개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저는 개를 보면 그 눈빛으로 모든 걸 압니다. 그런데 그날 한 마리가 유난히 눈에 띄었어요. 황금색 털에 조금은 구부정한 등, 철장 구석에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는 눈동자. 이상하게 낯이 익었습니다. 얼어붙은 채 그 개에게 다가갔죠. 몽실이. 저도 모르게 그렇게 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개가 벌떡 일어나 꼬리를 흔들더니 제게 달려와 안기듯 몸을 부비더라고요. 순간 주위 소리가 다 사라지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 따뜻한 온기, 숨결, 눈빛 몽실이 맞았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살아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죠. 그런데 그때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보호소 관리인처럼 보였는데 몽실이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얘, 이 아줌마 알아? 하고 장난스럽게 웃더군요. 저는 울면서 고개를 들었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눈, 그 인중 위점, 너무도 익숙한 얼굴,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들이 어릴 때 하던 그 표정.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고 그 아이는 당황한 듯 제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신가요? 성호야. 그 아이는 순간 눈을 크게 뜨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고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 이름 어떻게 아세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그저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세월이 변했어도 어릴 때 모습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혹시 어릴 적 기억 있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다더군요. 그는 입양되었다고 했어요. 버려진 골목에서 강아지와 함께 발견되었고 다행히 좋은 사람들에게 입양되었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누구보다 아꼈고 커서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하게 되었다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찢어졌어요. 그가 겪었을 외로움 그리고 몽실이 덕분에 살아남았을 그 긴 시간.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습니다. 몽실이가 제 아들을 지켜줬다는 사실이 너무 벅차서 숨이 막혔어요. 그날 우리는 처음으로 단둘이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사진도 보여주고 어릴 때 자주 갔던 공원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작게나마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기억은 희미했지만 마음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기다려왔다는 거려. 지금 우리 셋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몽실이는 이제 많이 늙었지만 매일 햇살 좋은 창가에 앉아 저희를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어요. 아들은 말합니다. 이상하게 이 집이 낯설지가 않아요. 가끔은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사랑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걸 믿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잊혔다고 믿는 누군가는 어딘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 마음에 작은 파문을 남겼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황혼의 비밀연애는 다음 이야기에서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릴 또 하나의 서사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어요. 화장실도 못 찾고 제 이름조차 기억 못 하니까요. 근데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신문을 보며 맥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멀쩡하게요. 그날 알았어요. 이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황혼의 비밀연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살아오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정말 죽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으려 했던 이야기를 꺼내려 해요.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은 제발 저처럼 속지 마시라고요. 부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황혼이 눈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로 결혼 35년 차가 된 여자입니다. 젊은 시절엔 모두가 부러워했죠. 안정적인 공무원 남편, 반듯하게 자란 딸 하나, 괜찮은 집, 평범하지만 단란한 삶.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평범함을 유지하기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야 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매일 새벽같이 눈을 떠서 밥 짓고 세탁기 돌리고 남편의 와이셔츠에 다림질까지 끝내놓고 출근해야 했고요. 퇴근 후에도 바로 장을 봐서 집에 와 반찬 몇 가지 해놓고 가족 식사 챙기고 나서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게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랑이니까, 책임이니까. 남편은 62세에 조기 은퇴를 했고 은퇴 후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모든 일상이 변했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채널만 돌리는 남편, 자꾸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도 신경질을 부리는 모습에 속이 상하면서도 그래, 은퇴하면 다 그렇다더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그 이상한 조짐은 아주 작고 사소한 데서 시작됐어요. 하루는 남편이 TV 리모컨을 찾지 못하겠다며 집안을 온통 헤집었어요. 소파 밑에 있던 리모컨을 찾아주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그걸 받아들고 TV를 틀었죠. 그때는 깜빡했나 보다 하고 넘겼는데 그 다음 날은 신발을 거꾸로 신으려 하더라고요. 또 그 다음 날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제가 평소처럼 말했죠. 된장찌개 간은 어때? 그런데 남편이 멀뚱히 절 보며 말하더군요. 이거 처음 먹어보는 음식이네.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남편은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를 누구보다 좋아했어요. 결혼 후 30년을 넘게 먹어온 이 집 밥상에서 단골이던 반찬들이었거든요. 그날부터 남편의 말투, 행동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이름을 자꾸 틀리게 부르더니 이제 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이 사람, 거기 같은 표현만 쓰기 시작했어요. 딸 이름은 지연이인데 지영이라거나 아예 다른 이름을 부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딸 사진을 보면서 이 여자 누구야? 라고 묻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은 거실에 있다가 화장실을 찾지 못해 소리를 지르며 헤맸고 거울 앞에 서서는 자기 얼굴을 바라보며 이 사람 누구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밤이 되면 더욱 심각했죠. 잠꼬대가 잦아지고 누군가와 싸우는 듯 소리를 지르며 뒤척였고 심지어 침대 옆 바닥에 실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이불을 빨고 새벽에 청소를 하며 혼자 울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일시적인 증상일까? 그래서 결국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MRI, CT, 인지기능검사, 혈액검사까지 모든 걸 다 했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초기 치매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 달간 경과를 지켜보며 치료 방향을 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졌어요. 이제 이 사람을 내가 완전히 책임져야 하는구나.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병원에 다녀온 이후부터 더 심한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놓고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라고 묻거나 전화벨이 울려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몰라 허둥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날은 자신이 다니던 회사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저에게 나 지금 어디야? 라고 묻더군요. 저는 퇴근 후 그를 씻기고 손톱을 깎아주고 식사를 떠먹여주기도 했어요. 집 안 구석구석에 손잡이와 메모지를 붙여야 했습니다. 여긴 화장실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응응응입니다. 같은 안내문들을 붙여두고 그걸 매일 확인시켜줘야 했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제가 집에 없을 때 뭔가 달랐어요. 기저귀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냉장고에 있던 맥주가 하나씩 사라져 있었고 TV는 늘 스포츠 채널에 멈춰 있었어요. 거의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뭔가가 이상하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예고 없이 집에 왔어요. 그리고 말했죠. 엄마, 아빠 혼자 있을 땐 너무 멀쩡하던데.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모든 걸 확인해야겠다고요. 그래서 결국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작은 렌즈를 거실, 부엌, 안방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외출하는 척하고 근처 커피숍에 앉아 실시간으로 영상을 봤어요. 그런데요, 남편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신문을 꼼꼼히 읽고 핸드폰으로 주식 차트를 빠르게 넘겼고 캔맥주를 따서 이야, 이 맛이야라며 웃고 있었어요. 심지어 팔굽혀펴기까지 하고 전화를 걸어서는 또박또박 말하더군요. 오늘 집 비었어. 와인도 사와. 예전 그걸로. 그 순간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막히고 눈물이 솟구쳤어요. 이건 병이 아니었어요. 연기였어요. 철저하고 악의적인 연기.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려줬고 남편은 젓가락을 일부러 떨어뜨리며 멍한 눈빛을 흘겼어요. 하지만 그날은 알겠더라고요. 그 눈빛, 가면 뒤에 눈빛이라는 걸요. 며칠 후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당신 연기하는 거지? 남편은 한참 젓가락을 멈춘 채 있다가 고개를 들어 웃으며 말했어요. 들켰네. 그래. 연기였어. 그리고 덧붙였어요. 너무 외로웠어. 내가 날 점점 무시하니까, 내가 아프니까 넌 따뜻해지더라. 그게 좋아서 그냥 계속 그렇게 살고 싶었어. 남편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허전함, 무시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져 스스로를 치매 환자로 만들었어요. 내가 병이 있으면 너라도 나를 보겠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습니다. 그 순간 식탁 위 반찬 그릇을 던졌어요. 그게 말이 돼. 내가 널 얼마나 돌봤는데. 그게 연기였다고? 남편은 고개를 떨궜지만 그 표정엔 후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해방감, 들켰다는 안도. 그날 밤 딸에게 모든 영상을 보여줬어요. 딸은 무릎 꿇고 엉엉 울었어요. 엄마, 나 아빠가 날 못 알아봤을 때 진짜 죽고 싶었어. 그게 다 연기였다고? 지금 저는 이혼 소송 중입니다. 남편은 매일 울면서 전화해요. 정말 미안해. 나도 외로웠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전 이제 절대 믿지 않아요. 이건 병이 아니었어요. 사랑도 실수도 아닌 잔혹한 조작극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깨달았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쉽게 나를 배신할 수 있다는 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제발 방심하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사랑이라고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의 연극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 합니다. 조연이 아닌 제 인생의 주연으로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경고가 되고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일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 그 믿음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황혼의 비밀연애,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